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내고 25세 결혼해 2년이 넘는 시간을 시집살이하며 살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대접을 받기는커녕 고아라고 무시당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절 버리지 않더군요. 작은 선행 하나로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됐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거든요. 그럼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한 저에게 거짓말 같은 기적을 안겨준 그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아는 언니의 결혼식에 갔던 저를 남편이 소개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처음에 저는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고아인 제 처지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내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부탁을 해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직접 만나서 거절의 뜻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네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고아라는 걸 듣고도 전혀 고민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생각지 못한 말로 저에게 감동을 줬답니다. 수현 씨, 이제부터 제가 수현 씨의 가족이 되어서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저에게 가족은 평생 꿈꿔왔지만 쉽게 가질 수 없는 꿈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온 후 갖가지 알바를 전전하며 살던 저에게 남편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제 눈에 남편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다정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였죠. 그 당시 남편은 자신의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족발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직장에 다녔지만 어머니를 돕고 싶어 회사도 그만뒀다는 말에 사람이 더 성실해 보이고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절 좋아한다니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고아라는 말을 들으신 뒤부터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주방에서 남편에게만 몰래 이런 말씀하시는 게 들려왔습니다. 재호야, 네가 아무리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해도 어떻게 저런 애를 데려와? 고아 며느리를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난 절대 허락 못한다. 아이 엄마, 수연이 성실하고 좋은 애예요. 고아면 어때요? 문 밖에서 그 말을 고스란히 들은 제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너무 좋고 저도 가족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그저 꾹 참았습니다. 제가 잘하려고 노력하면 언젠간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계속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역정을 내시더군요. 아버지 복 없으면 든든한 장인 덕이라도 보면 좀 좋아? 아이 그리고 고아가 뭐 제대로 배운 거나 있겠어?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뭐 하나 볼 게 있어? 아이 엄마, 그런 것보다 착한 게 더 중요하죠. 아이 착한 게 밥 먹여줘? 아이, 너 나이 어디로 먹은 거야?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남편은 저를 감싸주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둘 사이를 거세게 반대하셨어요. 그러다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은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안고 기쁜 마음으로 새 신부가 되었죠. 하지만 그게 행복의 시작이 아닌 눈물로 얼룩진 세월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끝내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수연아,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 가게 일 도와야지. 내일부터 족발집으로 나와라. 저희 시어머니는 직장인들이 많이 오가는 먹자골목에서 20년 넘게 족발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세월을 말해주는 어머니의 가게는 인근에서 꽤 유명한 맛집이었죠. 남편도 시어머니를 돕고 있었으니 제가 함께 일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가게 일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죠. 그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첫날 출근했을 때 가게에는 50대 아주머니 두 분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두 꽤 오랜 기간 일하신 베테랑이셨는데 저를 참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며느님, 오늘부터 출근하시는구나. 어서 와요. 우리가 잘 가르쳐 드릴게. 그래서 저는 설거지부터 족발 삶는 법, 반찬 만드는 법, 막국수 비비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물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더군요. 남편은 주로 족발을 썰고 포장하는 일을 담당했고 저는 아주머니들을 도와 홀과 주방을 오가며 열심히 뛰어다녔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나 제가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졌다고 생각되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랄 말씀을 꺼내셨어요. 갑자기 일 잘하던 아주머니들을 해고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일 다 배웠으니 가게에 그만 나와도 돼. 그동안 수고했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죠. 아주머니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아이 사장님, 저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아니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렇게 갑자기...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죠. 아니 잘못한 건 없지만 며느리가 있는데 굳이 돈 들여가며 사람을 쓸 이유가 없잖아. 오늘까지 일한 거 계산해서 넣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동안 수고했어. 그러더니 봉투를 탁자에 툭 던지고 돌아섰었죠. 한 아주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다른 아주머니는 허탈한 표정으로 앞치마를 벗으셨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저에게 특별히 잘해주셨던 아주머니가 가게를 나서면서 제 귀에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수연씨, 사장님 성격 보통 아닌 거 알지? 며느리라고 다르게 대해주실 분 아니니까 수연씨도 조심해. 갑자기 잘리는 거라 기분이 좋진 않지만 저런 성질 더러운 사장한테 욕 안 먹어도 되는 거 하나는 좋을 정도니까. 그 말에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불안한 마음에 떨어야 했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퇴근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연아, 이제 네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족발 좀 삶아라. 그거 삶아주는 동안 반찬도 만들어 놓고, 알겠지? 제가 놀라서 바로 답하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며 언성을 높이셨죠. 왜, 못하겠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장사는 9시부터인데 그렇게 일찍 움직여야 하나 싶어서요. 당연하지. 너 음식 장사가 장난인 줄 알아? 준비하다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일찌감치 나와서 먼저 준비해 놓는 게 수월하다고. 네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새벽은 너무 이른 것 같고 아주머니들도 안 계시는데 제가 혼자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돼요. 뭐? 고환연 주제 시어미가 일 좀 시킨다고 벌써부터 죽는 소리야?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고아 며느리 본다고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것도 다 참아가면서 결혼시켰더니 고작 족발 좀 삶으라고 했다고 금방 대들어?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독설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옆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도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 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말이었죠. 수연아, 연세 많은 엄마가 새벽에 일찍 나가는 게 더 힘드시잖아. 난 차로 엄마 모시고 나가야 해서 못 가고. 그럼 갈 사람이 너뿐이지. 엄마도 네가 일 잘하면 좋게 봐주실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 그 뒤로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30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새벽, 혼자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왠지 모를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참았죠. 그것도 다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시어머니도 언젠간 나를 인정해 주시리라고 저 자신을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족발 삶기는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우선 족발 손질부터가 너무나 힘들었고 거대한 가마솥에 넣어 삶는 3시간 동안 신경 써서 상태를 확인해야 했어요. 졸음이 쏟아져도 참아야 했죠. 한 번은 졸다가 족발을 태울 뻔했는데 시어머니께 들켰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군요. 제가 족발을 삶고 밑반찬을 준비해 놓으면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출근했어요. 고되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좋은 소린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너 청소를 하긴 한 거야? 테이블이 왜 이렇게 쩍쩍 달라붙어? 아니, 장사하다 남은 소주로 테이블 하나하나 깨끗하게 닦으라고 했지. 전에 사람 쓸 때는 가게가 깔끔했는데 지금은 꼴이 이게 뭐야? 매일 비교당하고 구박받는 게 일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간 어머니도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으며 이를 악물고 버텼죠. 하지만 손님이 몰려드는 시간에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거든요. 아줌마, 여기 막국수 아직이에요. 죄송합니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아이, 반찬 더 달라고 한 게 언제예요? 네, 바로 드릴게요. 저 혼자서 넓은 홀을 뛰어다니며 주문받고 서빙하다 보면 온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족발을 썰고 포장하느라 바쁘고 시어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계산만 하며 저를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일하다 보니 어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녁 장사를 끝내고 마감 정리까지 마치면 밤 11시였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님과 남편이 아침밥 먹고 난 설거지가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있었죠. 그래서 고된 하루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도 저는 금방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밀린 집안일을 하고 쓰러지듯 잠들었다 몇 시간 후 일어나 새벽같이 또 가게로 나갔네요. 그러느라 가끔 무의식 중에 한숨을 쉬면 대번에 시어머니의 타박이 날아왔어요.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한숨 쉬는 거냐?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야? 어른 모시고 살면 집안일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 꼭 못 배운 티를 내요, 티를. 그러면 서러워서 눈물이 찔끔 났지만 저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도 종일 가게에서 일하느라 피곤한지 집에 오면 씻고 잠들기 바빴거든요. 가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미안해하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고 어쩌다 건성으로 이런 말을 건네는 게 다였습니다. 수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도 시간 지나면 다 인정해 주실 거야. 하지만 그런 남편의 말이 무색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구박과 막말은 더 심해졌습니다. 야, 왜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여기서 일한 게 얼만데 아직도 족발을 이따위로밖에 못 삶아? 우리 가게 손님 떨어지면 다 네 탓인 줄 알아. 알겠어? 내가 겪어보니까 저게 좀 덜 떨어진 인간이야. 그래서 부모도 그거 알고 버린 게 틀림없다. 아유, 내 팔자야. 남이 버린 화상을 며느리라고 들여서 이 속을 썩고 있으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모르겠네. 남편도 옆에서 그런 막말을 다 듣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참아야만 했어요. 제가 기댈 수 있는 가족은 세상 천지에 그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고되게 일하고도 한 달에 쉬는 날은 딱 2번이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저에겐 온전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불 빨래, 커튼 세탁, 베란다 청소, 냉장고 정리, 다림질, 그 많은 집안일도 모두 제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이 오히려 더 힘든 기분이었죠. 그 노예 같은 시간을 1년 보내고 나서 거울을 보니 20대의 젊은 나이인데도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눈밑도 꺼멓게 꺼져 있었어요. 미용실도 못 가 머리는 부스스하고 손도 거칠어졌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전에 남편이 예쁘다고 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 좀 봐봐. 나 너무 볼품 없어진 것 같지 않아? 그 말에 남편이 심드렁하게 말했죠. 새삼스럽기는. 네가 언제는 볼 게 있었냐? 그러게 평소에 관리 좀 하지. 결혼했다고 너무 푹 퍼져 있는 것 같지 않아? 남편이 차가운 대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느라 제 얼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도 없는데 그걸 뻔히 아는 남편이 절 이해하기보단 탓하더군요. 그러더니 2년차가 되던 해부터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가게 일이 끝나면 바로 집에 오지 않고 친구 만난다며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 같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죠.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붙잡고 이렇게 물은 적도 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늦게 다녀요? 일 끝나면 피곤할 텐데. 하루 종일 네 얼굴만 보고 사는 것도 지겨워. 나도 숨 쉴 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예 저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같은 침대에 누워서도 등을 돌리고 어쩌다 제 팔이 스치면 벌레라도 닿은 듯 기겁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의 구박도 날이 갈수록 심해져 도를 넘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자리를 비워 제가 족발을 썰다가 손을 베었어요. 그런데 피가 나는 걸 보고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휴, 저건 도대체 숨 쉬는 거 말고 잘하는 게 뭐야? 피 묻은 족발은 버려야 하잖아. 아까워 죽겠네. 제 상처를 걱정하긴커녕 족발 걱정만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화장실에 숨어서 조용히 울었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도 서서히 의문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연 가족일까? 내가 꿈꾸던 가족이 이런 게 맞는 거야? 하지만 고개를 가로저으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제 발로 그곳을 박차고 나올 용기도 없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래서 또 꾹 참고 견디며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그러다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쉬는 일요일이었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쉬는 날에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다 보면 오히려 가게에서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드신 시어머니가 외출복을 차려입으며 말씀하셨어요. 재호야, 너도 늦지 않게 준비해라. 오늘 큰이모 딸 결혼식이잖아. 네, 수연이도 준비하라고 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펄쩍 뛰며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쟤를 왜 데려가? 밀린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 남아서 청소하고 저녁 준비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이번에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한마디 해봤습니다. 어머님, 이모님 딸 결혼식이면 저도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가족은 개뿔. 고아 며느리 데리고 다니면 다들 속으로 날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괜히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눈치도 없이 따라올 생각하지 말아라. 재호야, 늦겠다. 얼른 출발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절 돌아보지도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버렸습니다. 미안한 마음 같은 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었죠. 한참을 울다가 겨우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시어머니가 시킨 집안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남았으니 울고 있어봐야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저녁거리 사러 시장 구경이라도 가기로 했죠. 잠시 후 장바구니를 챙겨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었지만 기분은 전혀 나아지지 않더군요. 그저 빨리 집에 돌아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급히 이것저것 장을 봐 묵직해진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집 앞 골목길에 들어설 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노신사가 벽에 기대어 힘겹게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나이는 60대 정도로 보이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식은땀까지 흘리고 계셨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인가 싶어 눈길도 주지 않고 황급히 피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저기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 말에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저혈당 쇼크가.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노신사가 당뇨병을 앓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혈당 쇼크는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무서운 일이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소리쳤죠.
잠깐만요, 어르신. 저희 집이 바로 앞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론 노신사를 부축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거의 의식을 잃기 직전인 것 같았어요. 저는 간신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노신사를 소파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러고는 급하게 냉장고로 달려가 오렌지 주스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에 사둔 게 남은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노신사에게 조심스럽게 주스를 드리며 말했어요.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드세요.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주스를 받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조금씩 마시더니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소파에 기대어 숨을 고르시더니 드디어 온전히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제 좀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죠. 초면에 이렇게 댁에까지 와서 폐를 끼치다니 정말 미안합니다. 어머, 아닙니다. 다른 가족들은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안 계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발견하고 뚫어지게 바라보셨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제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서는 결혼 후부터 어떻게 살게 될지 꿈에도 모르는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안타깝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헌데 그 사진을 본 노신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죠. 그러고는 한참 동안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혹시 이 사람들이 가족인가요? 시어머니와 남편?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노신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또 다른 사진에서 아직 어린 남편과 시어머니가 족발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물으셨죠. 시어머니께서 족발집을 운영하시나 봅니다. 네, 꽤 오랫동안 운영하셨어요. 저건 남편이 어릴 때 처음 족발집 열고 찍은 사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아가씨, 아니, 새댁도 거기서 일하시나요? 네, 며느리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 말에 노신사가 고개를 돌려 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일이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손도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이건 일하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요. 시어머니께서 많이 엄하신가 보군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부족하다니요.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또 있다고. 오늘 세대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노신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또 물으셨습니다. 실례지만 친정 부모님은 새댁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시나요? 저는 고아라서 시어머니가 반대를 많이 하셨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 노신사의 눈빛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연민과 분노가 섞인 듯한 표정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더니 알만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가족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일어나셨어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어머, 은혜라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지금처럼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노신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죠. 새댁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도 될까요? 네? 아,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오수연 씨.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노신사가 떠난 후 저는 장본 물건을 정리하고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말씀대로 모두 해놓으려면 서둘러야 했죠. 온몸이 쑤셨지만 그래도 좋은 일 한 가지는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저녁 장사가 막 끝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남편이 남은 족발을 정리하고 저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카운터에서 그날 매상을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게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뭐야 이게? 매상이 안 맞잖아. 저와 남편은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고 있었죠. 돈이 부족해. 그것도 20만 원이나. 이게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엄마 잘못 계산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돈을 잘못 쓸 사람이야? 분명히 20만 원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니 이내 시어머니의 매서운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눈빛이 의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더군요. 야, 너 오늘 금고 근처에 왔었지? 네? 아니요, 어머니. 전 금고 비밀번호도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금고 열어놓고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네가 가져간 거지? 너밖에 이런 짓 할 사람이 없잖아. 너무 억울해서 말문이 막히고 눈물까지 쏟아졌죠.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제가 왜 돈을 훔쳐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언성을 높이셨어요. 이 고안년이 이제 도둑질까지 하는구나. 먹여주고 재워주는 고마움도 모르고 내 귀한 돈에 손을 대? 그러더니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갑자기 손을 치켜 올리셨어요. 그러더니 찰싹 소리와 함께 눈앞에 불이 번쩍 일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욱신거리는 뺨을 움켜쥐고 소리쳤어요. 어머니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닥쳐 이 도둑년아. 너무 기가 막혀 제발 저를 믿어달라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 역시 냉랭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아이 수연아 왜 그런 짓을 했어? 돈이 필요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여보, 당신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정말 아니라니까?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헌신한 결과가 도둑 취급받는 거라니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흐르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는지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나가! 너 같은 년 더는 내 집에 둘 수 없어. 은혜도 모르는 버러지 같은 이라고. 그러더니 휘어잡은 제 머리채를 질질 끌어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어머니는 아예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치셨죠. 도망갈 친정도 없는 생고안년. 거리에서 자든 다리 밑에서 자든 당장 꺼져! 헌데 시어머니가 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어요. 그러더니 곧 차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내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며칠 전 제가 도와드렸던 그분이었죠. 근데 정작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노신사를 본 시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더니 제 머리채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을 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더군요. 당신이 여길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를 보는 노신사의 표정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원한과 슬픔이 느껴졌어요. 노신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다가와 뜻밖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도둑은 바로 너잖아, 정민자. 너야말로 내 뒤통수 치고 훔쳐간 돈으로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군.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헛웃음을 터뜨리며 발뺌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 난 그런 사람 몰라. 그래, 그럼 내가 알려주지. 정민자. 30년 전 우리 회사 공금 횡령에 도망친 경리. 내가 한시라도 널 잊은 적이 있는 줄 알아? 저는 깜짝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시어머니와 노신사 사이에 그런 과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노신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나한테 네가 나타났지. 혼자 아이를 키운다며 이력서를 들고 온 너를 나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나도 홀어머니 밑에서 커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거든. 그래서 다른 학벌 좋고 경력 좋은 사람들 놔두고 특별히 널 채용해줬지. 그리고 다른 직원들보다 월급도 더 챙겨주고 아이 돌보라고 사정까지 봐주면서 일하게 해줬어. 근데 넌 그런 나한테 무슨 짓을 했지?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준비해둔 계약금을 훔쳐서 도망쳤잖아. 그 돈 없어서 계약이 파기되고 회사는 부도났어. 그 충격으로 임신 중이던 내 아내가 조산하다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고! 노신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분노는 더욱 거세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앞에서는 은인이라며 알랑방귀 끼더니 뒤로는 회사 공급 횡령하고 회사를 망하게 한 악마 같은 인간! 너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당장 가족들과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 나는 가정과 회사를 다 잃고 죽을 생각까지 했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흔들며 부인했습니다. 난 그런 사람 몰라. 당신 사람 잘못 봤어. 난 평생 이 동네에서 족발집만 해온 사람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꿈에서라도 네 얼굴을 잊은 적이 있는 줄 알아? 정민자에서 정순희로 이름만 바꾸면 평생 숨어 살 수 있을 줄 알았냐? 너를 찾아 복수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모았어. 그래서 이제 남부럽지 않게 회장 소리 듣게 됐지. 노신사는 서류를 꺼내 들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냅다 집어 던졌어요. 내가 며칠간 다 알아봤어. 네가 횡령한 돈으로 집도 사고 이 가게도 차린 거 확인했다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태도를 바꿨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기로 한 것 같았죠. 그래, 맞아. 내가 정민자야. 그래서 뭐?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어쩌겠다는 거야? 공소시효가 끝난 지가 언젠데?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여자 진짜 도둑이었네. 아니, 아까 보니까 자기 며느리 도둑 취급하면서 쥐잡듯이 잡더라니. 자기가 도둑질했으니 남도 다 그렇게 보나 보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어떻게 벌받게 할 수 없나? 노신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공소시효? 그래, 형사처벌은 못 받겠지.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내가 아니야. 그리고 말을 하다만 노신사가 갑자기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죠. 이건 네가 죽인 내 아내와 아이의 몫이야.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한번 시어머니의 뺨을 사정없이 갈겼죠. 그리고 이건 네가 그동안 부려먹은 이 시댁의 몫이다. 죄 없는 착한 며느리 구박한 것도 모자라 도둑으로 몰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뺨을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 불러. 이 사람이 날 때렸어. 거기 다 봤잖아. 왜들 그러고 서 있는 거야? 하지만 구경꾼 중 누구도 시어머니의 편은 없었어요.
그저 맞아도 싸다는 표정으로 혀를 차기만 했죠. 노신사는 이를 갈며 평생의 원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래 불러!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네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당장 경찰 불러서 신고해봐! 그 말에 어머니는 도끼 눈을 뜨고 씩씩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노신사가 절 돌아봤어요. 그러더니 운전기사에게 손짓하며 저를 부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외치셨죠. 정민자, 이제부터 네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안심하지 마. 법이 널 처벌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까. 남의 눈에 눈물 뽑고도 그동안 편하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지옥을 맛볼 차례야. 그리고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오수연 씨, 이제 이런 곳에 있을 필요 없으니 빨리 차에 타요.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노신사의 말을 들은 운전기사가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안전한 곳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분한 표정으로 노신사를 노려보고 남편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노신사의 운전기사가 안내해주는 대로 차에 올랐습니다. 노신사도 제 뒤를 따라 차에 오르셨죠. 그리고 고급 세단이 소리도 없이 천천히 출발하자 노신사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수연 씨, 이제 시작입니다. 그동안 저 여자한테 당한 거 다 되갚아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어요. 잠시 후 어둠 속을 달리던 차가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노신사가 미리 준비해둔 스위트룸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분에 넘치는 호강을 했죠. 온몸이 아팠지만 묘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차마 제 손으로 끊어내지 못했던 악연에서 드디어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단잠을 잔 것 같네요. 다음날 오전 노신사가 호텔로 찾아오셨습니다. 비서와 함께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오셨죠. 오수연 씨, 오늘은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보세요. 노신사가 건넨 서류를 펼쳐보다 화들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족발집이 있는 건물의 매매 계약서였거든요. 더구나 놀랍게도 매수인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 제 이름이... 제 물음에 노신사 대신 비서가 답했어요. 네, 사실 그동안 회장님의 지시로 제가 그 족발집을 유심히 관찰해 오수연 씨가 학대받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오수연 씨가 정민자와 그 아들에게 부당한 대우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오수연 씨 앞으로 매입해 주길 바라십니다. 오수연 씨가 그 건물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족발집의 천덕꾸러기에서 하루아침에 건물주가 된다니,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네? 그게 정말이세요? 제가 건물주가 된다... 말도 안 돼요. 회장님이 이미 현재 건물주에게 좋은 가격을 제시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부동산에 가셔서 매수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비용과 절차는 회장님의 지시대로 제가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왜... 전 이런 과분한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큰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자 노신사가 방긋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갚을 필요 없습니다. 오수연 씨는 내 생명의 은인이고 30년간 그토록 찾아 헤맨 원수를 찾게 해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여자 때문에 회사도 잃고 아내와 자식도 잃은 나한테 그보다 간절한 일은 없었어요. 그날 오수연 씨가 날 집에 데려가 목숨을 구해주고 가족 사진을 보게 해준 덕에 30년간 쌓인 한을 풀게 된 거라고요. 노신사는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정민자가 그동안 족발집 운영하면서 저지른 불법 행위들을 모두 조사한 증거입니다. 불법 체류자 고용, 원산지 허위 표기, 식재료 유통기한 위반, 음식물 재사용,
증거가 산더미처럼 나왔어요. 어머나, 이 많은 일을 어떻게... 정민자한테 원한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최근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전 직원들이 모두 증언해줬습니다. 저는 씁쓸함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울면서 쫓겨났던 그 족발집으로 다시 찾아갔죠.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노신사, 아니 회장님이 소개해준 변호사와 동행했네요.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이 썩을 인간이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기어들어와? 나가! 당장 나가! 하지만 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서류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니 정민자씨. 제 말에 시어머니가 기가 막힌다는 듯 분노를 토해내며 소리쳤어요. 뭐야? 정민자? 이게 어디서 함부로... 하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말만 했습니다. 전 이 건물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미간에 주름을 만들며 허공에 대고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건물주?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도둑질하고 쫓겨나더니 아예 정신줄을 놓은 거야? 못 믿으시겠으면 서류 확인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낚아채 눈알을 빠르게 굴리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이었죠. 거기서 소유주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네가 무슨 수로... 회장님은 누구랑 달라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대신 건물로 갚아주셨거든요.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이 건물을 사주셨어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채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던 저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연찮게 이번에 이 가게 계약 만료가 돌아오더군요. 이건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다음 주까지 가게 비워주세요. 뭐라고? 아니 이게 무슨... 재호야! 시어머니가 숨 넘어갈 듯이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남편이 주방에서 달려나오다 절 발견했어요. 수연아, 이 남자는 누구... 재호씨, 당신한테도 줄 게 있어. 내 도장은 이미 찍어 있으니까 당신만 찍으면 돼. 그러면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서류를 본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우리가 왜 이혼을 해?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은 내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하는 걸 보면서도, 어머니가 날 때리는 걸 보면서도 단 한 번도 막지 않았어. 철저히 남이었다고. 그래놓고 이혼할 이유가 없어? 아이,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나도 중간에서 힘들었었어. 내가 네 편을 들면 아마 엄마가 널 더 미워하셨을걸? 그러게 네가 눈치껏 잘했으면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겠어. 네 잘못을 왜 내 탓인 것처럼 이혼을 요구해?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절 괴롭히는 게 다 제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했다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덕분에 저는 더욱더 미련 없이 이혼을 밀어붙이게 됐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도장 찍어! 하지만 남편은 절대 못한다고 버텼죠. 그때 제 옆에 있던 변호사가 나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오소연 씨 휴대폰에 남편분과 시어머니의 학대 정황이 그대로 남아있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넘치는 상황입니다. 곱게 합의하지 않으시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그럼 저희는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가정폭력까지 문제 삼을 생각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신가요? 변호사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어요. 남편은 쩔쩔매며 저를 향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그런 거니까 난 상관없잖아.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의 모습을 팔짱 끼고 바라보기만 했어요. 대신 변호사가 지극히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죠. 상관없다고요?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게 더 비겁한 겁니다. 그 역시 이혼 제공 사유가 되죠.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제 팔을 잡고 매달렸어요.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렇지만 그건 너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었어. 나도 피곤하다 보니까 여자들 싸움에 끼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세차게 뿌리치며 소리쳤죠. 여자들 싸움? 난 일방적으로 노예 취급당하며 살다 도둑 누명 쓰고 뺨까지 맞았어.
그게 당신 눈엔 싸움으로 보였어? 그 말에 남편은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남자들 서너시 안으로 들어서더니 신분증을 내보이며 말했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나왔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과 임금 체불, 협박 혐의로 조사 나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고용 관련 서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라고 부르던 곳의 명칭이 바뀐 모양이었어요. 말 그대로 외국인에 대한 모든 일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일을 담당하는 곳의 직원들이었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등장에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우리 가게는 그런 적 없어요. 다 한국 사람만 썼다고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구청 식품위생과입니다. 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나왔습니다. 노동청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및 부당해고 관련 진정이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가게는 각 기관 직원들로 가득 찼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버렸죠. 먼저 출입국 외국인청 직원들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베트남 국적 정씨, 필리핀 국적 마리아 씨 등 최소 5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달라는 사람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던데요. 심지어 마리아 씨는 일하다 손을 다쳤는데 병원에 데려가지도 치료비를 주지도 않았다면서요. 이번엔 위생 상태를 점검하겠다고 주방으로 들어갔던 구청 직원이 밖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식재료가 발견됐습니다. 육류 위생 상태도 말이 아니군요. 식재료도 버젓이 원산지를 속여서 표기하셨네요. 즉시 영업정지 처분하고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노동청 직원도 나섰죠. 직원들의 부당해고와 수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총 4천만 원 이상의 체불 임금이 있네요.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누가 날 모함하려고 벌인 일이라고! 난 결백해!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잘린 아주머니들이 가게로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장님, 아직도 눈 가리고 아웅하시는 거예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그래요. 몇 년을 종처럼 부려먹어 놓고 미리 말 한마디 없이 잘랐잖아요. 떼먹은 내 주유수당 퇴직금 다 내놔요. 그동안은 우리가 잘 몰라서 가만히 있었지만 상담을 받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3년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아직 그만두지 3년 안 됐으니 이리저리 핑계대지 말고 빨리 줘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기관 직원들이 하나씩 돌아가며 말했어요. 정수리 씨, 사무실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불법 체류자 고용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5천만 원 부과됩니다. 심각한 위생법 위반이네요. 노동청 직원도 덧붙였습니다. 체불 임금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사면 초가에 빠진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아들을 불렀어요. 채호야, 뭐하고 있어? 어떻게 좀 해봐. 하지만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며 발뺌하기에 바빴어요. 나는 몰랐어요. 엄마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 하지만 해고당한 아주머니 중 한 분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그게 말이 돼? 베트남에서 온 쯔엉인가 하는 애가 월급 달라고 울면서 매달릴 때 옆에서 보고만 있었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입 다물라고 단속한 거 잊은 줄 알아? 아주머니의 폭로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최악의 인간이네. 항상 자기 어머니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모든 걸 미루고 정말 못난 인간이야. 각 기관 직원들이 서류를 내밀며 시어머니를 압박했어요. 결국 가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노동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시어머니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얼마 후 저녁 무렵 저는 당장 짐을 빼라고 경고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족발집에 한 번 더 찾아갔어요. 헌데 영업정지 안내문이 붙고 불이 꺼진 가게 안에
남편이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가게 앞에 나타나자 남편이 쫓아나와 매달리듯이 말했어요. 수연아, 여보! 재호씨, 이혼설은 접수했고 이제 가게 비우는 일만 남았어. 늦지 않게 짐 정리하고 나가죠. 잠깐만 수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난 그저 엄마가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럼 나는? 난 2년 넘게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 안 해봤어? 매일 욕먹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도둑 취급까지 받았어. 그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날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남편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당신은 알면서도 침묵한 공범이야. 그게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조금이라도 깨달으라고. 그래, 다 잘못했어. 내가 진짜 세상 비겁한 인간이었어. 반성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지금 영업정지 당해서 장사도 못하는데 여기저기서 벌금 맞고 엄마 며칠째 조사받느라 진이 다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셔. 집도 팔아야 할 것 같고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가게까지 비우라고 하면 우린 어떻게 살란 말이야. 어차피 당신이랑 어머니가 그동안 해온 못된 짓이 소문나서 가게 다시 열어봤자 장사도 안 돼. 보증금 당장 빼줄 테니까 짐 빼. 그 돈이라도 벌금에 보태는 게 나을걸? 한푼이 아쉬운 상황 아닌가? 그러고는 당당하게 돌아서는데 갑자기 누군가 등 뒤에서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동안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던 시어머니였죠.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으로 자기 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더군요. 예,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겠더라.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어. 이제 와서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으로 산 시간이 있는데 이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정을 베풀어줘. 너한테 우리 말곤 다른 가족도 없잖아. 가족은 누가 가족이에요? 저 사람이랑 저 이혼서를 접수했어요. 이제 남이라고요. 부부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야. 이제 내가 정말 친정엄마처럼 널 돌봐줄 테니 제발 지난 일은 잊고. 아니요, 절대 잊으면 안 되죠. 다신 그렇게 멍청하게 사는 일 없어야 하니까. 저한테 이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나 고민하시죠. 그럼 저는 이만. 그러고는 당당하게 뒤돌아섰어요. 뒤에서 두 사람이 미친 듯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어찌나 후련하던지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렇게 모든 일이 일단락된 후 저는 지금도 회장님의 수양딸이 되어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예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족발집 자리에는 이제 카페가 들어와 신나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제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평소 커피를 좋아하던 제가 바리스타 공부를 마치고 심사숙고해 결정한 일이었어요. 하나둘 단골이 늘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정말 꿈만 같은 날들이죠. 저는 아직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를 얻게 됐듯이 저는 회장님, 아버지의 위험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드린 덕에 평생에 없을 호사를 누리게 된 겁니다. 반면에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참 암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가끔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찾아와 넋두리하듯 주사를 부리다 동네 주민의 신고로 끌려가곤 하거든요. 전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고 주저앉은 충격으로 쓰러져 한쪽 팔과 다리를 쓸 수 없게 됐다고 했어요. 그렇게 서슬퍼렇던 사람이 요양병원에 산송장처럼 누워 울기만 하는 모양이었네요. 전 남편은 그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기 위해 고깃집에 취직해 불판을 갈고 허드렛 일하며 밤에는 대리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참 이 사람 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때 생 고한연 소리를 들으며 고통받을 때 하늘이 절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 지금 혹시라도 과거의 저처럼 암흑과 절망 속에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적을 안겨줄 기회를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의 마음가짐이겠죠? 만일 제가 그날 고통스러워하는 회장님을 그냥 모른 척 지나쳤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제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항상 인간으로서의 인정과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긴 사연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